뭐라고? 그럼요. 보자. 그 아까 개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다항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항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다른 말로 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개수가 뭐라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개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무언가. 수라고 보통은 표현하긴 하는데 수 대신에 그냥 주어진 곱해진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위치 제발 문자 앞에 쓰실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러면 차수는 뭐예요? 차수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문자가 야, 혹시 다른 수업 듣고 왔냐? 문자가 곱해진 횟수죠.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의 종류와 곱해진 횟수가 같은 아이들을 동류항이라고 불렀었죠. 이렇게 굳이 개수 차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동류항이라고 얘기할 때 굳이 문자를 언급하고 횟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8x제곱 y라고 되고 있는 이 식은 연주야, 몇 차라고 그랬죠? 이거 몇 차 항인가요? 이 차 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너무 못 외워가지고 우찬이까지는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다려봐요. 미안해요. 잠깐만, 내가 최대한 빨리 외울게요. 화내지 마요. 혼내지 마요.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이야 실수할 수도 있지, 그지? 잠시만요. 참고로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못 외우고 진짜 빨리 까먹어요. 얼굴은 되게 오래 기억하거든요. 나연이. 그죠? 나연이는 그럼 이거 몇 차로 보이세요? 2차항으로 보이세요? 오찬이는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세요? 2차항으로 보이세요? 희원아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십니까? 2차항으로 보이세요? 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준아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세요? 3차항 나왔네요. 자, 3차항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아 너는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십니까? 2차항으로 보십니까? 자, 그럼 가은아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세요? 시끄러워요. 뭐라고요? 다시. 3차항으로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영은아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세요? 3차항으로 보이세요? 수인이는 이거 몇 차항으로 보이세요? 3차항으로 보이세요? 채원아 이거 몇 차항으로 보여요? 1차항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거 몇 차항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차수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죠?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데요. 그럼 이건 몇 차항인데요? 3차항이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특정을 지을 수 있죠.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즉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하여.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순간 그놈의 그 문자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숫자 취급합니다. 얘는 x에 대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이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몇 차항이 되는 겁니까? x에 대한 2차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도 y에 대한 1차항이 될 거고요. 자, 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개수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3차항으로 봤을 때는 개수가 무엇인가요? 8이죠. 하지만 x에 대한 2차항으로서 x의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고요? 8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개수 1차항이니까 y에 대한 개수는 8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개수 취급합니다. 숫자 취급해요. 그래서 나오는 동류항끼리 엮어서 정리하는 것들을 내림차순 정리 또는 오름차순 정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각각의 항마다 하나씩의 동류항은 다 묶어서 하나로만 표현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8x제곱 y 더하기 4x제곱 4x세제곱 더하기 2y 5x 플러스 3 이렇게까지 씁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차수를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대로 순서대로 쓰죠. 자, 그럼 3차항은 뭐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4x 세제곱 써주시면 되고 2차항은 뭐가 있으니까 여기랑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다가 체크한 것 중에서 문자 앞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꼭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이거 있거든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건가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규칙상 이미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습관을 들이셨다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서술형에서 일단 다 감점 당하고 시작하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감점 다 당할 거 각오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습관 들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서 그대로 적어주신다면 5x 더하기 마지막 상수항 2y 더하기 3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차수당 하나의 항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수항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2y 더하기 3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뭘 할 수 있냐? 뭐가 가능해집니까?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죠.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내림차순 정리 혹은 오름차순 정리로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 걸 기본 골조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동류항들끼리 한눈에 보이기 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 실제로 문제에서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하고요.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다항식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하는 거다? 계산 법칙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된다?
뭘까요?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중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기본 골조로 뭘 합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거 지금 여기서 단 한 번, 아까 그 내림차순 정리라는 그 잠깐의 그 대화를 제외한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범위죠. 그죠? 설마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래갖고 깨끗하게 지우신 분들이 있으면 글렀어요. 큰일 났어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까 내가 한참 희원이를 괴롭혔으니 그 다음 괴롭힘 대상은 누구인가요? 너로 가자, 수인아. 분배 법칙이 무엇인가요? (54321) 땡. 영원아, 분배 법칙이 무엇인가요? 보통은 식으로 쓰던데. 형준아, 분배 법칙이 무엇인가요? 설명 안 듣고 또 문제 풀고 있지? 그럼 또 귀찮아갖고 미리미리 하려고 또 그러다가 진짜 너 나한테 걸려서 진짜 뒤진다. 너 나중에 개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있으면 진짜 머리털 한 반 정도 삭발시켜버릴 거야. 요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가로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AC 플러스 BC 에서 요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전개라고 불러요? 그럼 요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고생했어요. 자, 채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결합 법칙 나왔습니다. 왜? 교환 법칙은 없고? 그러면은, 우찬. 얘를 뭐라고 부르게요?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연아. 왼쪽에서 오른쪽에 가는 거를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까? 확실해요? 아니에요? 반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합니까? 그럼 위쪽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인수분해. 은근 다 몰라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의외로 잘 못하더라고요. 연준. 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세연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둘 다요.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등호잖아, 등호! 얘들아, 여러분, 등호라는 건 무엇인가요? 등호라는 건 자고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화살표라는 느낌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분배 법칙하고 등으로 써놨다는 뜻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든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든 상관없이 둘 다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휴. 그 분배 법칙 안에 전개를 하는 거냐 인수분해를 하는 거냐라는 세부 과정이 달라질 뿐인 거고요. 니들이 말하는 결합 법칙이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앞에 거 먼저 계산할래? 뒤에 거 먼저 계산할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값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딱 그렇게 기억하기에 좋아요. 분배, 나누는 것 같아. 결합, 합치는 것 같아. 아니야. 알았지? 인수분해도 결합법, 분배 법칙이고, 전개도 이래 때문에 자꾸 헷갈리잖아. 인수분해도 분배 법칙이고, 전개도 분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하죠? 자리 바꿔도 성립하는 거요. 그죠?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으시군요. 사실은 제가 의도한 함정이긴 했는데 그 함정에 다 걸려 넘어지실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굳이 하나 더를 쓰자면 우리 뉴페이스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 너도 나랑 이거에 대한 개념 수업을 들어오신 게 없군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할 줄 아시죠? 얼마? A분의 얼마? 왜? 라는 거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명은 기억 못하더라도 어쨌든 결과값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지수에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음수가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반복해서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부르죠. 그럼 마이너스 1번 반복해서 곱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한 건가요? 라고 해서 막히게 되죠. 그죠? 오늘 진도다 못 나가겠다. 지금 계속 정의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증명이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곱셈, 공식들이 있을 거고요. 정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상 뒷부분부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던가 그 다음에 그 원의 방정식 같은 거에서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 같은 경우도 잠깐만 나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정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진행하는 방역 정리 같은 것도 포함하고요. 그런 사인 법칙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정리 혹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써먹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 수학 못하는 아가들아, 영어 국어 좋아하는 아가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항상 똑같이 강조하는 표현 뭐였지?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읽지 않나?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감각적으로, 이거 무슨 뜻, 저거 무슨 뜻이라고 캐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뜻을 외우지 않나? 혹은,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단어에서 근을 뜯어서 따로따로 외워버릇한다라고 하는 게 습관 드시면, 생각보다 처음 보는 단어들도 때려 맞출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있지 않냐? 제가 뭐라고 했지? 로그 같은 걸로 설명하기도 했었고, 그죠? 로그로 설명하기도 했었고,
서브라고 하기도 했었고, 이런 거는 표현은 안 했지만 얘도 접두사로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게 좀 더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냥 이 정의 공식 정리 증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단어 외우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 라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데까지 들어가게 돼서 그 언어적인 재능이 좀 더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단어라도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시잖아요. 하지만 수학 문제는 죽어라고 안 해놓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냥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문장 자체, 그러니까 영어에서 문장 자체를 암기했을 때 만약에 그거 순서 바꿔서 낸다거나 거기서 뭔가 3인칭으로 바뀐다거나 그게 형식이 바뀐다던가 그게 과거형, 뭐 현재형, 미래형 막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응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문장인데요 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통째로 외우는 걸 습관화 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문제를 바꾸고 조금만 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절대 문제를 풀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 4가지에 대한 기본기를 쌓으세요. 그거 어떻게 쓰는데요? 를 하기 전에 그거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기 전에 기본을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수법칙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수법칙 같은 거는 어떻게? 일단 첫 번째 정의 같은 경우에는 A의 M 곱하기 A의 N은 지수에서의 합으로 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지수법칙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경우로 나누셨어요, 원래. 첫 번째가 m값이 n보다 클 때에는 a의 m-n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같을 때는 그냥 1이라고 외워라. 그 다음에 뭐 m값보다 n값이 클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근데 뒤에 게 크니까 역수로 바꾼다. 라는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정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배우시지 않는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내용, 언제 사라졌냐라고 하면은 나도 안 배웠었던 내용. 아닌가? 나 때까지는 알려줬었나?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때 있었나? 없었나? 있었을걸?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옛날 얘기라. 항등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시다. 항등원이라는 거는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안 했냐?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원소들을 항등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연산에서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A에다가 뭘 더하면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0이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0이구나. 즉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덧셈의 기준입니다. 가장 기본값은 0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두 번째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다음 과정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A에다가 뭘 곱하면 A인가요? 생각보다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게 되면 곱셈에서 그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과정 개수 계산할 때 이런 실수하는 애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A의 개수 얼마야? 0이요.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A 제곱 더하기 A. 얘를 인수분해 하라. 얘 공통인수 묶어봐. 어떻게 돼? 그러면 막 A 곱하기 2A요. 진짜 싫어해요?
실화로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A가 사라져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거는 결국엔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순수한 그 상태를 얼마로 잡고 시작한다고요? 1로 잡고 시작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수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A라고 하는 애는 A의 1제곱이라는 애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 중에 하나인데 A의 1제곱이라는 게 뭐야? A를 한 번 곱한 거예요. 그래, 그지? A를 한 번 곱한 거지? 그러면 A의 이거 제곱은 뭐라고 하지? A를 두 번 곱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어디다가 한 번 곱한 건데요? 뭐에다가 한 번 곱한 건데요? 그거를 언급을 해주던가요? 교과 과정상에서. 여러분들 A의 1제곱이라는 게 A를 한 번 곱한 거야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디다 곱한 건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까지 1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1에다 곱한 거야. 왜?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대답시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항등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배우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A를 몇 번 곱한 거라고요? 한 번도 안 곱한 거라고요. A를 순수하게 한 번도 안 곱했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1이요. 그 순수한 그 상태 그대로 남았다는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A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될까요? 지수로 바꿔볼까요? A의 1제곱에다가 A의 뭘 곱하면 A의 0제곱이 될까요? 자, 곱하기니까 첫 번째에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A의 1 더하기 네모가 A의 0제곱입니다. 네모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고요. 근데 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이 돼요?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값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이 항등원으로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야?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1에서 A가 하나만큼 부족한 상태야. A분의 1. 그러니까 즉 하나를 채워주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하나를 곱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A 5번을 곱해주면 1이 되는 거. 즉 A의 5제곱분의 1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항등원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안 나와요. 요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면 좋아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막간에 2분 남은 동안 뻘짓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루트 A 곱하기 루트 A는 얼마라고요? 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던가요? A의 네모제곱 곱하기 A의 네모제곱을 A의 1이라고 한다면 이 네모 안에는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2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 2분의 1 더하면 1이 되죠. 아, 그래서 뭐랑 똑같다? 루트 A랑 A의 2분의 1제곱이랑 같다. 이게 수원 시작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시작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는 이거죠. 거듭 제곱근. 선생님 그만하세요. 네, 그만할게요. 이게 여기까지만. x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지만. 나중에 궁금하시면 수1에서 나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